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입니다.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5번의 강의와 1번의 대담으로서 이루어집니다. 5개의 강의는 첫 번째, 북한경제를 좀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북한 경제에 대한 역사적 개관 그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경제에 관한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북한 경제 붕괴론을 둘러싼 검토. 과연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불변론. 북한은 정말 변하고 있지 않다. 정말 과연 그런가? 에 대한 하나의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북한 붕괴론과도 좀 맥을 닿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을 다루는 그리고 최근 가장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식량난, 식량 위기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종종 나오는 제2의 고난의 행군 과연 그런 것이 도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즉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강의를 하고 마지막은 대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북한 경제를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되신 의문 중에 하나가 저런 거겠죠. 이상하다. 북한은 분명히 한때는 되게 좀 잘 산다, 어떤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되게 앞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70년의 역사를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90년대 초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북한의 역사를 40년대부터 대략 한 90년대까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토지개혁과 이제 국유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한 틀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50년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53년부터 이제 전후복귀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유명한 천리막 운동이 시작되고요. 60년대부터는 이제 중소분쟁이 시작되면서 북한에서 경제와 국방을 같이 한다는 이른바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 그 시기들이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경제의 원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이제 한 60년대 중반부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북한 경제가 그나마 좀 외부에 내놓았던 통계들이 이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그 경제 통계에 대한 발표를 완전히 중단하게 되는 것들이죠.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이제 조금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가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6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형제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끊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원조를 합니다만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굳이 원조 해줄 게 있느냐라는 시기들이고 중소분쟁도 격화가 되면서 북한은 이제 혼자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제 대당트 분위기 속에서 북한도 뭔가를 좀 모색을 하게 되는데 대략 예로부터 몇 년이 지난 70년대 중반에 북한이 외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북한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내리막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는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좀 외국인 자본, 외국인 투자도 좀 받아들이자 하면서 하병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북한도 그 영향으로부터 결국 자유롭지 못하죠.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특히 이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런 시기를 규정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북한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 그리고 아주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아사가 발생했던 시기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1-2를 보시면은 이제 북한이 경제 계획이란 게 나옵니다. 북한이 이제 뭐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5년 단위, 뭐 구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습니다만 5년 단위의 경제 계획을 보통 중기 경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뭐 5년짜리, 6년짜리, 7년짜리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후복구 시기로부터, 특히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 7개년 계획 하는 식으로 제대로 사회주의 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를 운영을 하게 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표의 맨 왼쪽을 보시면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만은, 1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래 61년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60년에 끝나게 됩니다. 즉 5년짜리 계획을 4년 만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조기 완수하는 것들이죠. 그럴 만큼 어쨌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1차 7개년 계획이 61년부터 67년까지 예정이 되었던 건데, 이게 70년에 끝나게 됩니다. 즉 당초 7개년 계획으로 작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10년으로 늘어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6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6개년 계획, 그리고 2차 7개년 계획, 3차 7개년 계획에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완충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북한이 이제 경제 계획을 끝마치고 나서 6개년 계획 뒤에는 77년을 1년 동안을 완충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7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을 완충기로 설정을 하게 되고, 3차 7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엔 3년, 그 완충기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완충기란 건 도대체 뭐냐?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 발전의 한 단계의 과업이 끝났을 때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성하는 준비 시기로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계획일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특히 이제 모든 목표라기보다도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을 위해서 여기다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머지 좀 뒤처졌던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이제 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좀 이제 끌고 가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뭐 달리 본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1차 7개년 계획 기간에 있었던 계획의 연장하고도 비슷합니다. 다만 계획을 공식적으로 연장한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완충기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완충기라는 거하고 계획 연장하고는 뭐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났다는 것 자체도 이미 북한 경제가 70년대부터는 뭔지 모르게 좀 이게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좀 수치들을 보시죠. 표 1-3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스스로 발표한 통계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죠. 스스로 발표한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외부 기관들이 이제 이런저런 방식들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쭉 이제 열거를 해봤는데, 최종적인 표는 이제 한국은행의 박사님 두 분이 뭐 추정을 한 결과들하고 같이 나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절대치 자체는 분명히 북한 스스로의 공식 통계는 되게 수준이 높죠. 근데 이제 추정치는 그보다 수준이 좀 낮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뭐 연 20%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건 좀 심하다. 15 내지 10 정도가 실제로 뭐 현실에 근사할 것이다라는 추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통계가 되든 아니면은 외부 기관의 추계가 되든 비슷한 추세들은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초기는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대략 한 40년대, 50년대는 연평균 뭐 20% 혹은 10%를 넘어갈 만큼, 사실 연평균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근데 그만큼 높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60년대가 되든 아니면 70년대가 되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식 통계도 나옵니다만 70년대도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70년대 초반에 올라갔다가 중후반부터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쭉 이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림 1-1입니다. 네, 근데 북한의 그 장기적인 추세, 성장의 장기 추세를 봅니다만 좀 남한과의 대비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준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이제 북한의 경제 규모를 놓고 볼 때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인 변수가 인구입니다. 인구.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인구가 해방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봐서 2대1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즉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도 뭐 대략 그렇습니다만은, 따라서 경제 전체의 그 GDP 1인당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총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50을 기준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50보다 넘어간다는 것은 남한보다 경제력이 앞선다는 이야기가 되고, 50보다 낮아지는 것은 결국은 남한보다 뒤진다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좀 대충 시기를 놓고 보면 여기는 대략 한 60년대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더 높았고, 뭐 7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높았다라고 나옵니다만 그건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70년대 초반은 여전히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아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거꾸로 됐다라는 뭐 편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60년대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북한이 남한보다는 앞선 것은 대체로 인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1-2를 보시죠. 이거는 이제 경제난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 스스로 내놓는 건 아주 일부고, 그리고 과연 저걸 신뢰할 수 있는가 의문심이 되기 때문에 1990년도분부터는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추정한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자, 89년이 100이죠. 100으로 놨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뭐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다는 것들이죠. 마이너스를 지속하다가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또 가라앉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되었다는 상황이고, 결국 장기 침체, 뭐 장기 위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모두의 주제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초기에는 비교적 고도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는 특히 공식적으로는 90년대 이후에 경제난에 대해서 주로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별 잘못 없다. 외부의 문제다. 자, 외부의 그럼 무슨 문제냐?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다. 우리 형제 국가들이 붕괴됐어. 우리도 결국은 피해를 봤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남한과 같은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와 뭐 남재선 괴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그 적들이 우리를 언제 그러니까 무너뜨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비 부담이 너무 크다. 즉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뭐 제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설명들이었죠. 그러면 그런 과연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였느냐? 안타깝게도 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내부의 문제다. 즉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혹은 북한 스스로 이제 설정을 했던 경제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이 문제다라는 것들이죠. 뭐 시스템이 문제냐 아니면은 뭐 발전 전략이 문제냐라는 차원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어쨌든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고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들이 대부분 취하는 경제 개발 전략을 이제 택했는데, 그럼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택했던 그런 체제 전략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냐? 아니면은 북한이 좀 다른 사회주의들과 좀 다르게 뭔가 좀 특수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냐? 어느 요인이 더 큰가? 즉,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그 보편성이 더 큰 문제냐? 아니면 특수성이 더 큰 문제냐? 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자료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 1-4와 그림 1-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표 1-4는 이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각각에 대해서 자, 공식 통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부의 추정치 둘 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기서는 공식 통계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북한에 대해서 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자, 절대적인 수준은 뭐 외부 추정치나 공식 통계나 큰 차이는 꽤 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성장을 5%라 보는 하지만 추세 자체는 뭐 공식 통계나 외부 기관의 추정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구소련,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경우에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게 더 빠르겠죠. 쭉 보시면은 똑같이 초기에는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들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연평균 뭐 한 6%입니다만 어떤 경우는 뭐 연평균 뭐 10%를 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70년대 초반엔 조금 올라옵니다. 자, 70년대 초반이 어떤 시기냐? 대땅뜨기입니다. 대땅뜨기 시기가 되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서방 세계와의 무역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들입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런 흐름들하고 전혀 무관치는 않았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침체입니다. 똑같이 구소련이든 체코든 헝가리든 폴란드든 다 똑같이 서서히 침체하게 되고 특히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80년대 뭐 특히 후반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동안의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그 자체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같죠. 즉 초기에는 고속 성장을 하고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하게 되고 또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은 북한의 그 초기에 고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침체하게 된 최대의 원인은 결국 사회주의라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경제난 발생하기 이전의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더욱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들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다. 따라서 북한 경제난 이전의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최대의 원인은 역시 사회주의 경제로서의 보편성 부분들이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들이 똑같은 식의 발전 전략들을 택합니다. 뭐냐 하면은 일종의 주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제 축적을 많이 달성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자금들을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계획 경제를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고 이것이 이제 코르나이라는 이제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던 집권적 시스템 고유의 그런 전략들, 시스템 스페시픽 그런 스트래티지가 가지게 된 이제 운명들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들 고유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있을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대한의 사업 체계라든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주의 그런 특히 구소련이 택했던 중국도 그렇게 택했습니다만 그런 전략들하고 약간의 차이만 있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제 발전이 벽에 부딪혔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결국은 크게 봐서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를 떠올리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미지라 그러면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이 북한 사람들 일 제대로 안 한다. 항상 빈둥빈둥 놀 거다. 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사회주의 노동 현장에서 종종 목격되었던 현상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이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게 결국 사적 소유에 민감하게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게 자기가 다 돼야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이게 전부 다 네 것 내 것 없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 즉 소유의 문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시장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운영한다. 사실은 이제 레닌이 원래 꿈꿨던 그 사회주의 경제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 기업이든 뭐 각종 농장이든 그러한 큰 공장의 일부 부속품처럼 그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극 이제 하나의 문제가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잘 정교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니죠.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공장에서 뭐 어느 시기에 요만큼 만들기로 했던 것들이 못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사회주의가 운영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량과 실제의 정보 처리 능력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뒤뚱뒤뚱 거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각각의 부속품들, 부품들이 그러니까 전체 사회의 그런 이해관계에 맞게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공식 이념이 그런 것들이죠. 개개인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전체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사실은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란 게 이타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애국심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정은도 뭐 본위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은 일종의 조직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덜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등장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스템 자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원래 경제 발전 수준도 낮고 단순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체제를 공장처럼 운영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다 보니까 물적인 자본들 그리고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매력 적극적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뭐 어느 탈북동포의 말씀이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해방을 맞이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일제에서 나라를 뺏길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당국의 선전이 있었고, 우리는 주민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 라는 것처럼 초기에는 되게 인센티브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고민들 때문에 북한도 결국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상위점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통 사회주의 국가들이 뭐 중국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개혁 개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체제 전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북한도 개혁 개방 나름 했습니다. 다만 중국 베트남 수준과는 분명히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화가 공식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도 꽤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이 과연 개혁 개방을 한 건가 만가 되게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로 봐서는 북한도 본격적으로 노선을 수정을 하지는 않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는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들이 쌓여가는데도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아주 지엽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 오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가 정치에 종속당하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대 세습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이 이제 진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잘못한 게 없는데. 국가의 정책을 당연히 모든 인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무슨 뭐 새로 고칠 게 있습니까? 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 전략의 수정이라는 것은 자신네들의 그런 유일지제 체제에 대한 권위의 손상. 북한 용어로는 이제 수령의 무오류성이라고 그럽니다. 수령은 오류를 보람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결국 개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으로 즉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늘어졌던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관계로 대표되는 주변에 이제 적들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뭐 개방을 한다고 해봤자 사실은 뭐 미국이 이렇게 크게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오는데도 되게 한계가 있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북한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본격적인 개혁 개방과는 이제 멀어졌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그 6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전략을 계속 뭐 큰 틀로 유지해 왔던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이제 점점 더 키워왔던 부분들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조금 특수성들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로서의 북한의 보편성 그것을 뒤집을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간단히 이제 1강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